안녕하십니까. 일리온 스튜디오입니다. 우리 일리온의 최다 출연자 및 정말 다양한 주제를 섭렵하고 계시는 우리 염동찬 연구원과 또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면은 기사가 엄청 많이 나오겠죠. 기사가 나올 겁니다. 기재부에서 이 방침은 어느 정도 제정한 것 같으니까. 뭐 용역을 준다는 거는 뭐 용역 결과만 나와도 이제 많이들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거에 따라서 우리도 많이 언급을 했었고. 그냥 한번 오늘은 쫙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정리 차원에서 쫙 한번 정리. 알겠습니다. 이제 양도소득세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일단 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를 과세하고 있고 양도세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장 내에서 대주주가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지는 않고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이제 장 외에서 거래하는 주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장 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대주주의 범위가 그러면 어디까지를 좀 대주주의 범위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올해 기준으로는 가지고 있는 금액의 총 계가 10억 원 이상이면은 대주주예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3억 원 이상까지 대주주 범위에 들어가죠. 이제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언론에서 뭐 나오는 거는 이제 2023년 정도가 되면은 모든 투자자가 이렇게 대주주와 똑같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제 생각에는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일단 뭐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부에서는 이 금융세제 종합 개편, 전면 개편을 올해 하겠다, 방안을 발표하겠다라는 걸 지난해 얘기했고요. 금융시장, 자본시장 과세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서는 이렇게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세수가 어떻게 바뀌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 결과를 용역을 의뢰를 했어요. 그 결과가 6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오늘이 6월 23일이니까 지금 6월 달이 일주일 정도 남았죠. 일주일 안에 이 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7월 말에 혹은 8월 초에 7말 8초에 보통 나오는데 세법 개정안에 이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세법 개정안이 반영이 되면은 실제 적용하는 거는 내년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점점 범위를 늘려가고 이 거래세를 점점 줄여가는 그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용은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나오는 거는 양도소득세를 좀 늘리고 이 거래세를 줄이고 그 다음에 과세를 좀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금융소득을 과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것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이것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왔던 건데 이제 진짜 궁금해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만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제일 많이 해요. 대만 얘기 참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 이게 손실을 보면은 그럼 안 내는 거냐? 그 얘기를 상계 얘기 그 얘기를 좀 해주죠. 어쨌든 이 세제 관련되면은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세 개입니다. 첫 번째, 이거 하면 주식시장 충격받는 거 아니냐? 두 번째, 이거 세금 늘리려고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수 쓰는 거 아니냐? 너무 세금이 거래세가 많고 문제는 잘못하고 있는 오히려 나는 세금 때문에 이거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저는 생각보다 그게 좀 컸다는 거를 좀 느꼈는데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를 좀 불신하나 봐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투자자한테 유리한 세법을 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까보면은 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두 가지 질문이랑 마지막으로는 뭐 일정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건데 뭐 일정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 일정은 세법 개정안 나오는 일정은 나왔는데 어떻게 적용할지는 좀 봐야 된다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충격을 받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전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게 그 말씀하셨던 것은 대만 사례예요. 1988년에 이렇게 대만에서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도입을 하려고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거부감이 좀 크면서 주식 투자자들이 좀 비중을 줄이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고 결국에는 양도세 도입을 대만에서는 아직까지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이 그랬다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시더라고. 대만이 그랬다라고 하면 이게 반대 사례가 일본인데 일본 같은 경우도 비슷한 시기에 양도소득세를 도입을 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식시장이 그때 상승했어요. 이런 케이스는 그러니까. 근데 그랬다 다시 빠졌죠. 그렇죠. 뭐 당연하죠. 대만 케이스도 있고 일본 케이스도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세금 때문에만 빠졌다고는 말하기 어려우니까 일본은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공적으로 전환에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좀 실패한 대만 케이스도 있는데 대만 같은 경우만 좀 참고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일본처럼 가고 대만처럼 안 가기 위해서 굉장히 그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대만만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이 왜 거래세를 도입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산정하기가 너무 편해요. 누군가 거래만 늘면 돈 많이 벌잖아. 그렇죠. 주식을 팔면은 그때 그 파는 금액에 이 세율만 곱하면은 돼요. 징수하기가 원청 징수하기가 너무 쉬운 게 바로 거래세입니다. 근데 이거에 비해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1년 동안 얼마나 순이익이 됐는지 그 다음에 지난해 수익까지 이렇게 손실이 났으면은 이거를 메꾸고도 이익이 얼마 남았는지 이런 거를 다 산정을 해야 돼요. 기술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좀 그 한국이 거래세 대신에 양도소득세를 도입하지 못했던 건데 거래세를 도입했던 건데 그렇다면은 지금은 도입할 수 있는 이 기반이 충분히 됐죠. 기술적으로. 뭐 1988년의 대만과 2020년의 한국 상황을 비교하는 게 공정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 경제학적으로 이 양도소득세가 좋냐 아니면은 그 그 거래세가 좋냐 투자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위험자산 그 비중 측면에서 보면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양도세가 좋다라는 게 학계 의견입니다. 근데 다만 이거에는 하나 전제 조건이 붙어요. 손실 상계를 해줘야 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손실 이월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자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손실이 나고 이쪽에서는 이익이 났어요. 합치면 손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익이 난 거에 대해서는 이익이 났으니까 양도소득세를 내고 손실이 난 거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게 아니라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이익에 대해서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걸 아닐 거라고들 하시는데 왜 그런 거야? 아니 이게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통합 과세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얘기를 했잖아. 네,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손해 본 걸 합산해서 상계시킨다는 의미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배당을 받는데 내가 주식을 유통시장에서 손해를 봤으면 배당 관련했던 세금 냈던 건 안 내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뭐 그렇게 된다고 배당 소득세도 안 내도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네. 많은 분들이 자기는 손해 본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또 손실을 2월도 해주는데 작년에 손실을 보고 올해 이익을 봤는데 작년 손실을 아직 다 못 메웠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세금 안 물립니다. 그걸 안 믿으시더라고. 근데 이렇게 갈 확률이 높은 거야 지금? 아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교되는 게 양도소득세를 일본이랑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랑 손실을 이렇게 2월 해주는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해주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손실 2월을 안 해준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 2월 일본 같은 경우에는 3년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올해 진짜 시장 이상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내가 이거를 로스컷을 해가지고 한 30% 손실이 났어요. 내후년까지 이 손실을 다 못 메꿨다면은 금액 측면에서 저는 내년 내후년까지 양도소득세 안 내도 돼요. 일본 기준이에요.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요. 너무 이거를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진짜 화끈한데 저희가 정부에 뭐 홍보할 일도 없고 네. 그러니까 거래세가 없어지면 또 그건 있죠. 그 굉장히 빠른 그 기계적 트레이더들은 또 수수료 안 내니까 맞습니다. 돈을 벌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정부가 이걸 안 할 것 같다는 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거래세가 너무 비중이 많이 거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거래세 이걸 어떻게 포기하냐고 정부가 이거를 양도세로 가야 돼요. 이거 투자자한테 너무 유리한 건데. 근데 좀 아직은 뭐 우리가 또 뭐 싫어들 하실 수 있으니까 포인트는 정부가 이렇게 한꺼번에 안 할 것 같아. 네, 거래세 때문에. 이게 뭐 일본 사례를 좀 많이 따라가고 싶어 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본도 보면은 이렇게 그 거래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내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세 비중은 점점 늘어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또 나는 궁금한 게 그걸 하면서 빨리 손실상계를 해줘야 사람들이 손실상계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주지 않을까 봐. 손실 2월 손실상계가 핵심이고요. 이거는 안 하고 양도세만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못된 거죠. 그건 악재라는 거예요. 혹시 내년에 그럴까 봐 걱정인 거지. 근데 뭐 자본시장 통합 과세 하면서 그 더불어민주당 자본특위에서 중요했던 게 그 자산들을 합쳐가지고 세금을 매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손실을 2월 시켜야 된다.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이 내용이 포함될 것 같다는 거죠. 걱정 없는데 상계 안 할까 봐 걱정하는 거지. 근데 이 학계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지지하는 이유는 손실상계를 해주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손실상계해주는 자산의 범위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펀드, 주식, 채권의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그 다음에 양도차익과세 전체에 대해서 합쳐가지고 손익을 통산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적당한 비율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안정적으로 나오잖아요. 디폴트만 안 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주식을 하면 손실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손실이 났을 때 그러면은 이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냥 뭐 주식 몰빵, 채권 몰빵 이게 아니라 안정적인 그 안전자산을 이렇게 기반으로 두고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국가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이다라는 게 고전 전통적인 학파의 의견이고요. 행동경제학파 의견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투자자들은 한국이고 뭐 외국이고 뭐 기관 투자자고 이렇게 개인 투자자고 비슷한 성향 중에 하나가 손실을 확정하는 걸 되게 뒤로 미루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손실 회피 경향이. 그렇죠. 이익이 나면은 좀 빨리 팔고 손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돼가지고 계속 쥐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손실을 이렇게 팔았을 때 그거에 대한 유인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있으면은 손실난 자산, 이상한 자산 같은 경우는 팔아버리면은 나는 이것 때문에 이게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유인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개인 투자자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적절한 로스컷인데 그거에 대한 유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한 자산으로 그 더 좋은 안정적인 그 긍정적인 자산으로 좀 이동하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도소득세가 도입을 할 때 손실상계 그러니까 자산끼리 합쳐가지고 이익 내는 거 그 다음에 손실 2월 안 해준다면은 이건 악재인 게 맞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해준다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이게 시장 충격받을 거다라는 거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부에서 세금 더 받으려고 지금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 사례 보면은 일본이 1988년 이전에는 그 거래세만 있었고요. 중간에 양도세와 거래세 둘 다 있었던 구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양도세만 있는데 세금이 그러면은 더 늘어났느냐라고 보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발생하면 세금이 발생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크면은 거래가 발생이 많이 되잖아요. 이때는 시장이 올라가는 방향이건 떨어지는 방향이건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염단 장관님 굉장히 정부 친화적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 농담 재밌으라고 하는 거야. 제가 세법 개정안 이번 정부 나왔을 때 너무 자본시장 친화적이지 않고 노동시장 친화적인 정책만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내가 참 그걸 말씀드린 게. 처음 나왔어요. 처음. 자본시장 처음 친화적인 게. 근데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양도세 한다면 자본시장 친화적으로 생각 안 하거든. 그러니까요. 하여튼 진행하시죠.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이게 양도세 같은 경우에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시장 윗방향이건 아랫방향이건 이게 거래만 발생하면 세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양도소득세는
주식이 이익이 났을 때만 발생을 해요. 시장이 뭔가 충격을 받고 하면은 안 나와요. 거기다가 지금 뭐 올해 초반에 많이 얘기했던 게 시장 변동성 커지는데 왜 정부 대책은 왜 이렇게 늦냐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양도세 도입하면 그러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수가 감소하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은 거래세는 체제에서는 거래세 늘어났겠지만 이 양도세 체제에서는 잘못해서 손실 커지면은 최대 3년 뭐 일본 경우 도입하면요 3년 동안 세수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거 다 메꿔줘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자본시장 친화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는 거죠. 이런 그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양도세를 하는 게 정부가 세수 늘리려고 하는 거다? 이거는 뭐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뭐 또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게 아니 어디는 양도세하고 어디는 거래세 하는데 한국은 양도세 거래세 둘 다 도입하면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근데 둘 다 하는 국가가 한국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영국 뭐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뭐 이런 데도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겪어서 가서 제 생각에는 정부도 이거 꼭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이렇게 안 하면 선진 자본시장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양도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당장 내가 여기서까지 세금을 뺏어가? 막 이런 화가 나는 거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금의 기본은 소득이 있으면은 세금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거래세 체계에서는 손실이 발생해도 그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돼요.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라는 어떤 그 원칙에 따라서 그쵸. 양도세가 생기는 건데. 그게 맞는 거고 그게 세금의 기본 원칙에 더 맞는 정책입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에 뭐 여기 표 4번에 제가 시뮬레이션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양도세랑 거래세를 냈을 때 어디가 더 유리하느냐 이거를 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투자자가 손실이 나면은 무조건 양도세가 유리합니다. 손실이 나면 양도세 안 내죠? 이익이 나면은 이렇게 거래세는 내는데 양도세는 둘 다 내는 건데 손실이 나면 어쨌든 거래세는 내고 양도세는 안 내잖아요. 이익이 났을 때도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거래해서 10% 수익을 내고요. 어떤 분은 10번 거래해서 10%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한 번 거래해서 10% 수익을 내는 사람 어떻게 보면 주식 잘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를 지지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10번 거래해서 이렇게 10% 내는 것처럼 거래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낮습니다. 거래가 많건 적건 어쨌든 번 금액에 대해서만 그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투자자분들은 일단 본인이 손실이 날 거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하세요. 그거 갖고 좀 반복하지 마라.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투자자나 맨날 이익만 내는 분은 없어요. 손실도 내고 이익도 내고 합쳐서 이익을 내는 거라는 거죠. 손실 내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면 또 오히려 뭐 어떤 분들은 단기 매매를 종용할 거다 얘기하는데 자신의 수익과 손실을 계산하기 시작할 거라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 배당 투자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까지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본시장이 좀 더 지금까지 그냥 무조건 매매만 해서 하는 방법이 아닌 걸 고민하게 되는 계기도 될 수 있는데. 그렇죠. 한국 배당 성향 낮은 거에 대해서는 좀 배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유인이 좀 적었었잖아요. 뭐 이렇게 뭐 과세를 하고 뭐 이런 중간에 이슈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근데 이거를 통해서 배당주가 굉장히 매력주가 적인 게 대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주식을 하고 한쪽으로는 배당주를 같이 산다면은 내가 주식을 잘 못하더라도 이 배당 소득이 그 세율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배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맨날 이기는 투자자는 없어요. 이기기도 하고 질 때도 있는데 이 손실을 상계를 해주면은 그 손실 상계를 해주면은 양도소득세를 도입해서 그러면은 이 손실을 어느 정도 좀 보전을 해준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또 하나 뭐 언제 도입되냐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던 거고 질문 그렇죠. 좀 질문 많이 하시는 거는 배당이랑 뭐 이런 거 진짜 해주냐라고 하는데
일단 정부 방침은 해준다는 거고요. 제일 고민된 게 이거야. 나도 이제 연세 연구원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상계에 대해서를 정부가 확실히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공존하는 거래세와 양도세가 공존하는 구간에서 상계를 늦추면 네. 그건 악재잖아. 상계를 안 하면 안 되죠. 상계를 안 하면은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의미가 아니 없죠. 대주주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세금을 물고 있잖아. 네. 그것만 계속 확대하는 거지. 아, 그거는 일단 그런 식으로 그건 되게 악재라고 난 보거든. 네네. 왜냐면 상계 그것도 안 해주고 네. 대주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은 대주주 기준이 10억이고 내년은 3억인데 뭐 이거를 늦추냐 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좀 왈가왈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율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도소득세 도입 안 하고 이 대주주 범위만 늘어난다면은 그게 오히려 안 좋습니다.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을 하실 때 하나만 판단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상계 여부고. 네. 그러니까 그게 언제 좀 본격화되냐에 따라서 그 스케줄이 제일 중요해요. 그 스케줄이 중요한데 과연 이걸 그게 거기서 약간 불확실성이 아직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지난해에 자본시장 특별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이 한국의 그 금융시장에 대해서 통합 과세 체계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통합 과세라는 건 결국 자산 간의 손실을 상계해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손실 상계가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뭐 정말 지금까지 가능한 추론은 다 얘기해 준 것 같은데 뭐 더 네. 남은 게 있을까?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드렸는데 네. 뭐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갑자기 그거 말씀하셔가지고 말해줘. 빨리. 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뭔데? 기다려볼게 그러면. 저거 좀 최근에 질문 받았었던 게 몇 가지가 있었어가지고 뭐죠? 제일 뭐 많이 하시는 거는 뭐 정말 상계해주냐 그 얘기하려고 했었구나. 이게 그렇다면 상계 범위랑 손실 2월을 어느 정도까지 해주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은데 제가 좀 이렇게 조세정책연구원에서 나온 거에서는 좀 보니까 미국이랑 일본 사례를 비교했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산군별로 나눠서 그 내에서 상계를 하는데 한쪽 그 나눠주는 그룹이 첫 번째 그룹은 주식, 채권, 펀드. 여기서는 손실 다 상계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룹은 장외주식, 또 하나 그룹은 파생. 이 세 가지 그룹 내에서는 손실을 상계를 해주고 손실 2월까지는 3년까지 해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범위가 넓어요. 그 자본시장을 그것도 안 나누고 이렇게 비상장 주식까지 다 합쳐서 하고 다만 장기 투자에 대한 그 양도소득이냐 단기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이냐 이것만 구분을 합니다.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도 발생을 했을 때 이 배당을 받은 날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60일 이상 이렇게 가지고 있었으면은 장기 소득으로 보고 그냥 그게 아니면은 배당을 위해서 잠깐 들어갔다 나온 양도소득세로 보고 이렇게 하고 기간도 훨씬 길어요. 거의 뭐 이렇게 제가 기억으로는 무한 대에 가깝게 손실 다 메꿔줄 때까지 이익 날 때까지 어쨌든 그거는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구조다라고 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손실 상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1년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건 좀 바램이기도 한데 적어도 일본은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나 더 업데이트 해드리면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법안 개정안이 나왔어요. 뭐 이거는 발의를 한 거지 이게 통과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은 해외 펀드에 대해서는 좀 이제 양도소득세로 좀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해외 펀드에서 버는 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외 주식도 하고 해외 펀드도 하면은 해외 주식이랑 펀드랑 그게 합쳐지지가 않았더라고요. 이게 합쳐지지가 않았었는데 그 둘 다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면은 이거를 좀 합쳐져가지고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뭐 이게 통과될지 아니면은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이렇게 통합 과세 체계로 가기 위한 준비들은 좀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뭐 이렇게 안 가면 선진 금융시장, 자본시장을 볼 수 없으니까 그건 분명하잖아. 네. 뭐 이게
이게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할 건지 아닐지는 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가는 뿐이고 네. 이걸 하냐 안 하냐 문제는 이제 그 단계는 지나간 것 같아서. 저 일요일에랑 막 언론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인터뷰했는데 그 인터뷰한 거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게임하다가 이렇게 인터뷰했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너무 자세히. 아니 뭐 그거는 뭐 상관없는데 야 그 댓글들이 막 증권사 놈들 이 새끼들 뭐 그런 분위기여서 그래서 내가 자꾸만 뭐 이게 꼭 좋다고만 말하지는데 사실은 이게 팩트지 뭐. 네. 있는 그대로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얘기하다 이거 아마 욕들 많이 할 것 같은데. 저 걱정이. 아마 이 글에도 막 너 정부랑 뭐 하냐라고 하는데 저 예전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세법 개정안 나올 때마다 코멘트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자본시장 친화적인 세법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이 자본시장 통합과세 되면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이 하나 긍정적인 글로 판단하고 그 평가하고 있는 거를 막 정부의 나팔수처럼 얘기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어. 많이 당했구만. 그 정도 갖고 그래.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나도 맨날 그런 거 민감하게 하는데 잘 안 봐야 돼. 그런 거니까. 그래요. 네,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